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남 문협축제에 참석해 주신 내기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나주 지부장 강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구로부터 제2회 전남문학축전 및 제42회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문학을 위하여 먼저 가신 영웅들을 위하여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전남 축전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문협 전 회장님이셨던 전 회장님이셨고요. 한국문협 부이사장이셨던 부이사장이신 윤영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전원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남시인협회 김홍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광주문협 부회장님이시고 전남문협 감사님이신 김성한 감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회장님 및 회원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전남문협 회장이신 정관웅 회장님 나오셔서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2회 전남문학축전과 제42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인협회 각 지부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 각 지부가 문학축전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지자체에서도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흘러 아름다운 문학을 이루었을 때 그때 행복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남문학축전 두 번째를 맞이했고 슈퍼전물 제42회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전남문학이 발전해온 과정들을 차여오면서 잠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마음의 상징이고 우리의 삶을 다독여주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전남문인들이 각 지부에서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모티브로 축제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셔서 이런 행사를 꾸밀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전은범 광주교육대학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희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또 해주십니다. 이분은 방언의 관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은범 교수님께서는 시의 그 문학의 장르를 구분짓는 일을 제가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굳고요. 윤영훈 한국지부장 그 부이사님은 우리 전부 다 회원입니다. 그래서는 그 가사문학에 하고 아당하고 관계성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은 강대영 나주문협 사회를 보신 분이 전은범 교수와 그 토론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희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토론자는 장려옥 우리 수필본과 위원장이십니다. 이분도 교수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영훈 부의사장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회원이시고 광주 전남 아동문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목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장은 우리 또 수필본과 전남 수필본과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다 토론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축제가 정말 끝났을 때 돌아가실 때 내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사는 게 무엇인지 나의 사랑 또 그대에 전해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이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향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시질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참아 꿈맨들의 진리야. 지라로에 새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초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맨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워 함부로써 나사를 찾으러 불서비술에 함초로 휘저치던 것 그것이 참아 꿈맨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았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참아 꿈맨들 하늘에는 성공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네, 앵콜 하신 거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앵콜곡으로 오늘같이 멋진 날, 시온의 어려 멋진 날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라만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라만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널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에는 멋진 날에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살고 수필과 문학 평론을 하는 장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광주교대 정원범 명예교수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전원범입니다. 1944년생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인데 고창군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자부를 하고서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전문대학 교수, 교육대학 교수 이렇게 그리고 교무처장 또 대학원장을 부임했고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의장을 지냈고 또 여러 가지 수없이 문학단체의 직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을 다 무릅쓰고 거치다가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글만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상 간단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인사만 하십시오. 전남대학교 송희하 명예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그동안 봉직하고 이제 새내기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 또 훌륭한 문인들 만나 뵙게 돼서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에 문화부의 그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정책진흥본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성과로는 세종학당을 그때 입안해가지고 기획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저를 꼬박꼬박 하면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오늘날 이제 234개가 됐다고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문제를 같이 푸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이자 한국문예협회 부이사장님이신 윤영훈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학을 함께하는 함께 길을 걷기에 상당히 반갑고 또 이렇게 가슴도 설렜습니다. 저는 아동문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와 동화를 쓰다가 제가 중등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또 눈높이를 좀 높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또 성인들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또 시를 쓰다가 지금은 칼럼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무엇보다도 문인들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부이사장으로 지금 한국문예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말이든 쓴맛이든 그렇게 해서 서로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로서 나주문협 지부장님이신 강대영 토론자 소개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나주 지부 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세안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정년을 하고 나주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옷을 입듯이 글에다가 옷을 입히는 놀라운 우리 문인들의 그 힘이
오늘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욱 글을 못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여옥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딸이 둘인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늦가기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석박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신대, 원광대, 지금 강신대 이렇게 그곳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요. 네, 지금 국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참 좋고 화사한 날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김목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화 쓰고 있는 김목입니다. 잘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또 노래를 통해서 귀호응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본연의 문학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발표는 10분 이내, 그리고 토론은 5분 이내, 그리고 발표를 먼저 3분 듣고 토론은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조와 동시를 씁니다. 그 이외에는 단 한 편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아이들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어렸을 때의 회상이나 쓰고 앉았고 도대체 느낌이 없어요. 이런 게 무슨 동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조, 동시를 제대로 써야 한다. 그거 나중에 30년만 가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저는 동시를 약 1000편 가까운 좋은 동시를 모아놓고 이것이 좋은 동시다 하고 있어요. 아동시라는 걸 별도로 해놓았는데 이 아동시는 일반 문학 장르에 포함되지 않고 편의상, 교육상 우리들이 이 아동들이 쓰는 시다 해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 분류표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전남 문인협회 회원들은 수필이 뭐이고 시가 뭐이고 동시가 뭐인가나 알자. 맨 앞에 박경룡 씨의 빈 가재라는 동시가 있어요. 이건 동시입니다. 동시는 반드시 밑에 보면은 동시는 보면은 뭐예요? 시와 동심에다가 어린이의 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어른의 말로 동시를 쓴다. 주제가 없다. 감동이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동시가 되겠냐 이거예요. 동시는 반드시 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썼더라도 시가 되어야 해요. 근데 시는 안 되고 자기 어렸을 때 강아지 긁는 소리만 썼다면 그건 동시가 되냐야 안 되지. 엉터리지요. 가짜 중에 가짜 중에. 나뭇가지에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시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열매가 되었구나. 이게 발견이죠. 이 발견이 있어야 동시가 되지요. 제가 쓴 동시 보면은 갯벌에 가면은 개들이 많다. 개들은 다 집 한 채씩 있다. 전셋집 사는 개도 없다.
다 저마다 한 채씩 집이 있다. 사람은 집 없는 개도 있고 집 없는 주인도 있고 집 없는 것도 있는데 개들, 그 미물인 개들은 다 저마다 크고 작은 집 한 채씩 있다. 이걸 시로 저는 썼어요. 동시로. 그러니까 그 동시에는 평등, 인권, 말하자면 노소나 빈부가 차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주제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는 무슨 조건밖에 없습니까? 시 하나밖에 없죠. 시가 무슨 동시의 조건이 필요해요? 시조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일 뿐이에요. 시조는 반드시 시가 있어야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에 높다, 이 고시조도 시가 되어야 하고 오늘날 나오는 시조도 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죠. 이 형식을 또 우리나라의 시조 쓰는 사람들은 다 형식을 오도하고 있어요. 동시조라는 것이 있어요. 동시조는 동요와 시조를 합쳐서 만들어낸 것인데 현대에 와서 그 동시조는 시가 있어야 하고 형식이 물론 시조 형식이니까 시조 형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심이 있어야겠죠. 동자가 들어갔으니까 동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요는 시, 형식, 곧 정형이죠. 동심. 그래서 이 제가 플러스해서 다 써놓은 것들이 이 장르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시인이 동시를 썼는데 지 어렸을 때 회상이나 써놨다 하면 동심이 없거나 뜻이 없거나 없는 것이죠. 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절대 이것을 묵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을 붙이지 마라.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응용을 통해서 언어 확장이 가능하면 무한한 언어가 표현된다는 걸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한정된 언어만이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손 교수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절기에 맞는 영랑시를 노래로 한 장사익 씨의 그 처절하고 애절하고 또 다른 시 낭송과는 다른 노래 한번 잠깐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 뒷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문학 1집 1930년 3월에 실린 시죠. 그대로 옮겼는데 다만 따옴표만 꺽쇠로 세로 그리어서 꺽쇠로 되어 있던 걸 제가 이렇게 살려서 했고 그 다음에 글자는 그대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이 전라도 방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문학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은 문학 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국어학으로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자 제가 몇 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우리 회장님께는 그렇게 말해야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자, 현재 방언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또 국정교과서에서
또는 뭐 거민정 교과서에서 어떻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본 다음에 이 전라도 말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전 분야를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특별히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자, 시중 유통하고 있는 판입니다. 인터넷 보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또 쭉 가면은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새학시는 그대로 새학시라고 나왔네요. 자, 이거 이제 시문학 2집에 실린 겁니다. 세로로 쭉 됐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뒤에 이제 할자로 옮겼습니다만은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같이, 그리고 또 오날 하루 하나를 우러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영랑 시집 1935년 판입니다. 여기에 실린 것도 역시 유사합니다. 이거는 용화 선생이 또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것이죠. 여기도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영랑 시선인데 1956년판 영인본을 그래서 제가 내놨는데 이거는 1949년판하고 판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당이 또 이렇게 그때 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같이 오날 하루 하나를 우러르고 싶다. 이제 싶다 이런 거 좀 다르고요. 내 마음 고요히 고흔 봄 길 위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띄어쓰기 같은 게 조금 달라졌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이건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현대 표준어로 바꿔놨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또 속삭이는, 또 어떤 거는 이제 소새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늘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얇게 흐르는, 이것도 얇게 이렇게 이제 또 바꿔져 있죠. 자, 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속삭이는 해보세요. 네, 속삭이는. 이제 소새기는 전혀 다르죠. 어감이. 네, 시인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방언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전 같으면 김장을 할 때입니다. 김장을 하면 이제 저 아주 맛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막 깨를 딱 쳐가지고 딱 먹죠. 처음에 막 담은 지를. 그래서 이제 그 먹으면 이제 물이 쉰다고 그러죠. 자, 물이 쉰다. 이런 말을 쓰면은 좀 교양 없는 사람이다. 표준을 안 쓰니까. 네, 표준어 규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표준어를 쓰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쓰다, 이게 물이 쉰다는 말은요, 물이 당긴다라는 말입니다. 네, 세종대왕 때 말로는 쌍희을 써서 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당긴단 말인데, 바로 썰물이란 말도 원래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기는 물입니다. 뭐가 당기냐? 달이 당기는 겁니다. 달의 인력이 당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썰물 때는 어때요? 당기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죠. 네. 그런데 썰물은 표준어로 그대로 뭐 교양 없다는 소리 안 하죠. 똑같은 그 변화인데, 그런데 이렇게
전라도 지역 등에서 쓰는 말들은 교양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면 형님, 성님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 별 해는 밤 있죠.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이게 헤아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 해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다가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사전에. 근데 이것을 표준어는 세다죠. 그러니까 해다가 세다가 된 겁니다. 이건 쌍이웃이 이제 원래 돼 있었는데, 자 이렇게 헤아리다가 표준어고, 세아리다는 방언이고, 또 거꾸로 해다가 방언이고, 세다가 표준어고, 참 같은 말인데 참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전라도 말도 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찍이 욱은 전국적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때도 우에 히읗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북에서는 문화어를 우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일부 서울 경기 일부만 그렇게 썼고 대부분은 우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뭐 마음과 정서를 이어주고 겨뤄 담는 둥우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되게 문학 작품을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많이 하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데 여기는 선조의 삶과 문화, 정서와 역사, 곧 정체가 들어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또 생활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옛 문화를 풀 수 있는 귀중한 열쇠이자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이제 그 옛 모습이라든지 온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선조의 삶이나 당대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 표준어에서는 자꾸 바꿔요. 뭐 요즘도 뭐 집을 갖다가 자꾸 그 리모델링하고 막 이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은 도시 서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그 전승을 해요. 모든 걸 조상이 가지고 있는 걸 지극히 아낍니다. 헌거 하나라도 안 버리고 친정 어머니가 이건 주신 거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또 딸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라져버리고 문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조차 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감기 하나 잠깐 볼까요? 감기는 곧불이라고 이 지역에서 하죠. 바로 곧불은 이 고와 곧과 불이 이렇게 더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 불이 났다. 바로 감기는 이비인후과 질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네, 요새 현대의학에서는 감기는 이비인후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영어의 뭐 캐치어 콜드의 콜드라든지 깜마오, 일본의 간보의 가재 이런 것들은 보면은요 그런 말들이 없고요. 찬기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뭐 이렇게 찬바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찬바람이 몸에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을 어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바로 이게 무슨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처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비사리 같은 것도 이 쌀이를 갖다가 이 지역에서는 비사리라고 그러죠. 네. 요즘 애들 잘 모르는데 예전에 아마 여기 좀 연로하신 분들 어렸을 때 또 하투 칠 때 보면 그 하투 짜개가 4월, 7월이 비사리죠. 네. 꽃핀 비사리는 7월이고 꽃 안 핀 비사리는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사리는 뭐냐? 바로 이 쌀이의 옛말이 이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좀 시간은 없지만 이거 잠깐 한번 같이 흉내 한번 내봅시다.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입을 딱 다문 채로 이 사하고 비슷한데 서에 더 가깝습니다. 아오 중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시고요. 서리 해보세요. 서리. 네. 그러니까 바로 비읍 소리가 나니까 전라도 말에는 비읍에 비가 남아서 비사리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뭐 도를 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영토 문제, 독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거예요. 슴슴하다, 싱겁다. 이것이 싱겁다의 어원을 말해줍니다. 싱겁다만 가지고는요 어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소설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낼 때 이런 방언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극에도 그 옛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은 사극의 옛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그 서울 MBC에서 이제 국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모여서 이제 또 제가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래요. 이 사극의 그 옛말을 쓰면 일반인이 못 알아듣지 않느냐.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현실은 어때요? 가부키라든지 가부키 굉장히 어려워서 일반인들 알 수 없어요. 동경대 나온 아이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전 보고 공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거 오히려 방언을 쓰고 옛말을 씀으로써 더 우리가 격조 높고 교양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어려운 옛말을 찾아 쓴 게 아니에요. 바로 방언에 남아있는 말을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만 해도 마실이라든지 머실이라든지 모슬이라든지 모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 아래 이렇게 다 여러분 책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활용하면 바로 세종대왕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나름 말씀이 등극해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제 이렇게 쭉 맹간원이 나오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마인간원인데 바로 전라도에서 맹글다, 맹갈다, 맹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15세기 말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극에 쓰면은 전라도 말 쓰면은 이게 세종대왕 때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발음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가장, 꺼장, 까징 이거 전라도에 쓰잖아요. 전라도 말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다르고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글을 쓰면은 정말 한 집안 식구가 전부 다 그냥 방언이 달라버리는 그 잘못된 그런 문예 작품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러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할 때 셋도 세종대왕 때 표현한다면 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전라도 쓰죠.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렇게. 자, 이제 참고로 이 방언이라는 걸 보면은 왜 우리가 방언을 무시하느냐? 바로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일제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말을 쓰면 우리 이렇게 표차를 달게 하고 그랬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에서는 이런 자기 나라에서도 방언을 쓰면 나는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하고 이런 패찰을 달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어졌고 일본은 이미 1950년대에 방언에 대한 것이 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조사도 많이 하고 자료조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나라와 지방은 몸과 세포 관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지역어라는 것은 우리말의 세포와 같다. 세포가 살아야 몸이 산다, 활성화된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지금 느끼시죠? 네, 감사합니다. 윤영훈 시인께서 세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전화문학 축전 오신 우리 문인들께 우선 가사 동화의 이론과 실제, 가사와 동화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문학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전통적인 장르인 시조를 이어가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한 사음복격 연속적 율문인 가사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8월 21일에 전남 담양에서 한국문예협회 주최를 해서 가사 문학에 대한 이러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에 부흥에 발맞춰서 강주문예협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사 분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이제 새로운 가사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를 보면은 시가의 양대산맥이란다면은 하나는 시조이고 또 하나는 가사 문학이었습니다. 시조 문학의 대가에는 고산 윤선도 씨가 있고 또한 가사 문학의 대가에는 송강 정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담양에 한국 가사 문학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우리 한국의 고유 정행시도 하고 또 산문 문학의 중간적 형태인 가사 문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가사는 형식적인 제약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다양한 생각이나 경험을 담을 수가 있어서 지금 현대 문학으로도 자리면에 적당한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흥을 살리는 리듬감이 있는 가사에 아동에게 무한한 꿈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동화를 접목한다면 아동의 독서학교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사 동화가 지금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악은 국경을 넘나들고 우리 공통적인 언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리듬은 뇌의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 향상과 단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 어린이들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정기 수업 외에도 방과 학교 수업이나 또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지내는 어린이에게 이런 가사 동화를 읽게 하는 것은 활기찬 돌파구의 역할을 제공하고 또 이해안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올바른 인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화하면 산문으로만 이렇게 인식되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화는 산문이기 이전에 운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학예술의 기원을 고대의 밸러드 댄스에서 유래하거나 보는 학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시 예술의 형태인 밸러드 댄스는 당초에는 분화되지 않은 종합예술의 형태였지만 차츰 분화되고 발전되어서 언어는 문학으로, 소리는 음악으로, 그리고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문학인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우화에서 서사시가 나왔고 그러한 서사시에 다시 동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동화 작품에는 외국에서 예를 든다면 러시아의 시인인 극작가단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황금 물고기 살탄왕이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었고 또 프랑스 동화 작가 샤를 페로는 당나귀 가족이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인 백석도 이러한 운문 동화를 쓴 적이 있는데 산골청과 개구는의 한솥바, 직견의 내양 등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가사 문학의 장르는 운문동화 일종으로서 우리 문학작가가 다시 우리 전통 문화의 이러한 문화유산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사의 발생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발생 시기는 여러 학설을 종합해 본다면 고래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으며 또한 가사문화 독자층은 어떤 사람이 독자층이었느냐? 이것은 보면은
주요 작가축은 사대비기층이었지만은 장르 자체가 지닌 폭넓은 개방성 덕분에 양반가의 부녀자나 승려, 서민, 기술 능력을 가진 모든 계층이 참여했던 간수적 문학 양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한다면 국민문학이라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사동화라는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동화란 운문동화 일종인데 특히 한국가사문학관이 지금 담양에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사동화의 뿌리나 앞으로 발전 방향, 지금 어떻게 하면 표현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또한 연구하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동화는 운문을 바탕 문체로 하면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나중의 서사가 가진 동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사음보 율문인 가사 형식의 스토리 전개는 처음과 중간 그리고 나중의 서사가 관련한 내용을 담는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글자 수 가감은 허용이 되나 운문 형식 때문에 리듬감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가사 랩을 축제 형식으로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도 참가를 해서 보고 있는데 해년마다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젊은이들도 이 가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새롭게 르네상스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화라는 것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허구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사건의 유기적인 개연성과 문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는 독자층이나 대상에 따라서 취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년 동화가 있고 또한 초등학생에서도 보면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을 위해서 동화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어른들도 이렇게 동화를 많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성의 동화인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생덱쥐피리의 어린 왕자 아마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설렘의 세계를 갖다가 같이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동화책을 많이 찾고 거기서 이안을 찾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가사 동화제를 보면은 2017년도에 강진이 고향이신 김옥의 선생님의 눈썹이라는 작품이 최초 작품입니다. 이어서 두꺼비 드디어 하늘 날다 필자가 쓴 작품인데 그 이어서 서양 속의 하늘바위, 김목의 떡 보는 떡만 주면, 안요국의 노루집에 모인 동물 등을, 김혜등의 하늘 가오리 등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사 동화집이 나왔지 않냐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가사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사동화를 깊이 연구한 강사들이 실제로 또 이렇게 가사 문학을 쓰고 싶어하는 이런 작가들을 위해서 강의도 매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다면은 저에게 연락한다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두꺼비 들의 하늘 날다에 일반적인 동화 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 짐승들과 다양한 곤충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 평온한 산에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다. 덩치 큰 포클레인이 땅을 뒤집고 여러 대의 트럭들이 산길을 오고 갔다. 얼마 후 한층 두층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소나보다 더 큰 아파트가 곤충과 짐승의 보금자리 대신에 버젓이 거만하게 들어섰다. 특히나 요새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성까지 파괴되지 않냐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은 이러한 감성이 예민하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입니다. 그 애들에게 바르고 자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두꺼비들이 요새 로드킬이라 해가지고 도로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두꺼비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걸 소재로 해서 쓴 것인데, 자, 그것을 갖다가
가사로 가사 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조용하던 짙푸른 산속에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캉캉캉 울리고 덩치 큰 포클레인이 땅을 뒤집고 여러 대의 트럭들도 산길을 오르내리더니 얼마의 건물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소나무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자, 앞에의 일반적인 동화와 이제 금방 읽었던 동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네? 그렇지요. 즉 말해서 가사 동화는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동화에서는 마침표가 많이 찍어져 있습니다. 금방금방 끝나 있습니다. 자, 가사의 특징이 뭐냐? 연속적 율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의 형식이 뭐냐? 6행까지는 이야기를 끊지 말고 이어나가자. 그래야만이 리드미컬하니 나가지 운율이 약하냐. 이래서 이러한 형식이 됐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언제부턴가 우리 짐승들과 다양한 주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 평온한 산에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온 산을 뒤덮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짐승과 곤충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뒤집음으로써 요사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을 즉 말해서 동화를 통해서 특히나 가사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전달하면은 훨씬 더 가슴에 와닿고 훨씬 더 아이들이 여기에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것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어서 제 작품의 하나 점도라 정말 미안해 이 작품을 또 일반적인 동화를 하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가사 동화를 또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은 여기에 간단하니 여기 줄쳐진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옆 파는 아저씨가 연속해서 짤각짤각 가이소리를 냈다. 여기는 좀 장날입니다. 장날에 특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아이들도 상당히 장날 가기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지금 나온 겁니다. 오징어 갈치를 파는 아주머니는 자판을 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는 신문지에 채소를 올려놓고 팔고 있었다. 자, 이것을 자 다시 한번 고쳐진 가사 동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각짤각 가이소리, 울릉도에 파는 아저씨, 자판 깔고 오징어 갈치 파는 아주머니, 올망종말 신문지에 채소 파는 할머니. 어떻습니까? 훨씬 이 압축을 시켜놓고 리듬을 살려놓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그 작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이 가사 동화제를 보고 실제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일반 동화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해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고 실제로 전국 가사 독후감 대회에서도 이러한 가사 동화집이 실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국의 어린이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길이가 긴 일반 동화를 운율이 살아있는 가사동화로 개장함으로써 훨씬 읽기가 편하고 재미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동화라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예고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 들면 한타지 동화 해리포터를 아마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해리포터 한 편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문화상품 진에서 308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사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장르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동화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훨씬 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또 새롭게 작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가사 동화의 창작에 동화 작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도 참여를 한다면은 아동들이 가사 동화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즐겨 읽고
이렇게 한다면 한국 문화사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며 요 사이 K푸드의 K드라마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사문학이 K문학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서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사문학에서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원범 교수님께서 문학 장르의 확실한 구분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시, 시조, 동시 천여 편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로 매우 의미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는 또 시조와 동시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동심이 있어야 되고 또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에서 전통적인 형식에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시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현 시대와 그렇다면 이 시조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시대, 젊은 층에게 어떻게 조화를 맞추기 위한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를 먼저 말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 민족 문학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조가 생긴 지 20년이나 40년이나 또는 100년 미만밖에 안 됐다면은 전통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길게 잡으면은 고려 말부터 짧게 잡으면은 조선 말부터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잡아온 시조 역사를 아무 이유 없이 그 형식을 무너뜨리고 어떤 것은 채용을 하고 어떤 것은 채용하지 않고 하면서 결국은 난분분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시조문학이라는 정형유를 고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 정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차라리 말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잠정적으로 말하는 까닭은 한나라 민족의 한시가 사언 한시를 보니까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와서 하나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율조로서 그 이상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냥 이용을 하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키려면은 제대로 지키든지 안 지키려면 말아버리든지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 이어서 장혁 토론자님 말씀하십시오. 전라도 방언 가치와 문학적 활용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열정 가득하신 손리아 선생님의 이번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읽고 들었습니다. 먼저 1930년 시문학에 발표한 영랑 김윤식의 오매 단풍들 건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의 시를 풍요롭고 감미로운 가을날에 감상하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전라도 방언의 가치와 이의 문학적 활용에 대한 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한 글입니다. 먼저 문학 작품 속에 방언이 어떻게 변이 되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수록 현황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가치는 단순히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이들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를 이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구실을 뛰어넘어 이를 구사해온 언중의 삶과 정서, 역사와 정체가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방언의 가치와 문학적 활용을 연구 주제로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란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진 한 언어의 변종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러한 언어의 변이 현상에서 그 어원을 밝혀주고 어원의 언어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방언의 가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대어라든지 예레오, 어이의 대장금 드라마에 대한 부분, 현장 언어학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가지 질문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질문을 하나를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2개를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질문을 2가지를 하나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은 언중의 삶과 정서, 역사와 정체가 깃듭니다. 그래서 문학적 활용을 논의의 연구 주제로 설정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문학적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하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논문 서두에 작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의 문학 작품 속 방언을 함부로 뜯어 고쳐버린 것과 교과서에 실린 개정판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 드라마가 시대성과 지역성을 구사할 수 있는 방언과 옛 언어 사용을 바라셨습니다. 21세기 일반적인 언중들이 방언과 옛 시대의 문학 작품과 드라마를 과연 잘 소화해 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옛시대의 이해는 결코 난해한 것이 아니며 옛시대의 구사하기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MZ세대들과 학습 현장에 있다 보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새로 쓰기 책자는 골동품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언과 고어의 자리를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방언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일테면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시대극, 이 사극의 그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예로 들어서 바로 사극의 방언을 쓰면은 당시 세종대왕 때 그런 분위기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테면 지금 사극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 왕건이 하는 말이나 또 우리 조선의 말에 그 고종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 보면은 대본이 똑같아요. 어투가. 그런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방언을 활용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옛날에 그 이병헌 PD나 또 김영원 작가한테 했어요.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당연히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이 방언을 전라도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변형들이 비슷한, 여기 다 써놨습니다만 예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네, 조금 어려운데 그리 어렵지 않고, 또 그 정도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 만약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리 후손들이 살려면 저는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전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입시 때문에 고달프셨겠지만 지금 정말 그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부터 지금 입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 지금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그 시대극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었지만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에도 방언을 활용하면 좀 더 그 뭐 시 같으면 시의 화자의 그런 마음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네, 등등등. 세 번째 토론자 말씀하십시오. 윤영훈 시인님께서 깊이 있는 연구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배경입니다. 동화는 산문이고 동심이 그 근본입니다. 그리고 유아와 유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소년소설, 어른을 위한 동화 등 발달이나 성장 위주 독자를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쓰느냐는 작가의 자유입니다. 대화와 지문의 기본 방식에 형식은 시, 랩, 가사, 경문, 사설조 등 자유입니다. 또 기법은 만화, 연극, 추리, 탐구, 연설문 등 역시 작가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작가에게 폭넓은 창작의 길을 통해 원초적 동심과 어린이의 심정을 담아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작가나 출판사는 전래동화, 기행동화, 환상동화, 모험동화, 가사동화, 설법동화 등 부수적 이름을 붙입니다.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다만 동화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모두 제논의 물대기, 경강부회이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동화를 어떻게 쓰든 동화는 동화입니다. 그리고 동심이 근본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일정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외제율을 지키는 가사 형식으로 어떻게 폭넓고 자유분방한 동심의 세계를 구현할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한복에는 또 한복에 어울리는 그런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발이나 뭐 여기에 이그 보면은 그래야 또 어울리는 것 같주로. 이제 뭐 시조라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 3장 6고 45자 내라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감 허용이 되는 거입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가사라는 것도 형식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감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장에는 3543이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는 3자로 해야 하는 그런 그 제약이 있습니다. 가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3543의 그와 같이 제약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식과 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만이 그 고유의 그 장르가 되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자유롭게 쓴다면 그것이 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얼마든지 작가의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볼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학축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이 가을의 향취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나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MR에 조금 더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문학축전에 불러주셨는데 요즘 세태는 잘 그러지 않지만 저희도 이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문학을 보존하고 그 정서를 향유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행복을 주는 사람 저희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래저래 돌려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를 보내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를 보내주는 사람 저희가 힘차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앵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문예회 회장 정관웅입니다. 올해 제2회 전남 문학축전과 제42회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아름다움을 키워주셔서 오늘 자리가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